안녕하세요. 이현옥입니다. 추석 명절 잘들 보내셨어요? 코로나 때문에 이전과는 다른 명절들을 보내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고향에 걸린 현수막의 문구를 보면은 현실이 많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기억에 남는 문구 몇 가지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본 것 중에서는요. 불효자는 옵니다. 고향에 오지 말란 말이야 라는 문구가 적힌 것도 기억에 남고요. 코로나가 보고 싶으면 고향에 내려오고 부모님 얼굴이 보고 싶으면 집에 있어라 라는 현수막의 문구도 생각이 나는데요. 우픈 현실이지만 우리가 겪어야 할 일이라고 또 생각이 됩니다. 건강하게 지내시고 설날에는 모두 만나는 그런 명절이 되기를 또 기대를 해봅니다. 지난번에 물에 대한 얘기 저랑 같이 나누셨습니다. 좋은 물에 대한 얘기 나누셨고요. 복습 한번 하고 또 오늘 공부 진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물을 먹기 위해서 정수기를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요. 좋은 정수기의 조건에 대한 거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좋은 정수기 7가지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염소를 제거하는지, 살균력은 있는지, 바이러스 살균해야죠. 미네랄 포함되어 있는지, 버려지는 물의 정도도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직수 방식인지, 저수통이 있으면 반드시 2차 오염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직수 방식인지 보시고, 필터 교체가 용이한지, 누가 와서 관리를 해줄 때만 필터가 관리되는 게 아니고 내가 혼자 스스로 관리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NSF 인증 받았는지 이것도 꼼꼼히 따져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런 정수기 한번 어떤지 제가 말씀드려 봤습니다. 별도 관리가 필요 없는 시스템, 상호 장단점을 보완한 시스템이고요. 자외선 살균 필터가 내부에 장착이 되어 있는지, 미네랄 남기고 유해 물질은 제거를 하는지, 전자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내 필터의 수명이나 지금 정수기의 기능 상태가 체크가 가능한지, 직수 방식인지 위생적인지, 또 경제성은 어떤지, 수도 직결 방식인지 중요하죠. 그리고 NSF 인증을 받았는지, 그 외에 여러 가지 기술이 집약되어 있는 정수기인지, 이런 부분 체크하고 선택을 하시면은 후회 없으실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호흡과 스트레스 관리에 대한 공부를 할 건데요. 일단 물 한 잔 먹고 시작할까요? 호흡과 스트레스 관리. 몸의 정화와 함께 마음의 정화도 중요하다. 스트레스는 마음과 육체의 독이다. 호흡과 깨끗한 공기가 중요성. 그리고 좋은 청정기를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잘 먹어야 건강하다라는 얘기 하는데요. 음식을 먹고 우리가 에너지를 만들기도 하지만 음식보다 많이 먹는 게 물이고요. 물보다 많이 먹는 게 공기, 그리고 공기보다 많이 먹는 게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긍정적인 사람들의 특징을 한번 볼게요. 장수의 기본 3가지를 A, B, C로 얘기를 하는데요. A는 affirmation, 좋은 마음을 얘기를 하고요. B는 breath, 좋은 공기, 그리고 C는 clean water, 좋은 물, 이렇게 3가지를 장수의 기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TV에 장수마을 소개되는 거 보면은 이 3가지가 다 충족되어 있더라고요. 그만큼 중요한 조건들이고요. 긍정적인 사람들은 매사를 사랑과 감사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늘 좋게 생각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부정적인 사람들의 특징은요, 매사 모든 것들을 불평, 불만, 그리고 분노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어떤 쪽으로 마음을 먹을 건지는 내가 결정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가요? 2가지를 지금 제시를 해놨는데요. 기가 막힌 인생, 기막힌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한마디로 기가 순환이 안 되고 막혀 있다는 얘기예요. 외부의 좋은 기운과 차단되어 있는 기막힌 인생, 옳지 않죠. 우리 이렇게 살기를 원치는 않습니다. 기가 통하는 인생, 기똥찬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외부의 좋은 기운과 내가 소통이 되고 순환이 돼서 잘 되는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런 인생 다들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게 되면은 이렇게 기똥찬 인생을 내가 만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긍정적인 마음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프라 윈프리는요. 굉장히 성공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는 인물인데요. 오프라 윈프리는 매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감사일기를 꾸준히 쓴다고 하는데요.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는 마음과 육체의 독이다. 스트레스 다들 받고 계시죠? 스트레스 안 받고 사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스트레스는 안 받을 수는 없어요. 근데 암에 잘 걸리는 유형을 한번 보게 되면요. 우리 몸에서는 항상성이 굉장히 중요하듯이 항상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늘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를 하는 게 중요한데 이런 마음들이 깨지게 되면은 우리 몸은 그 상황에 맞게 작용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또 일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에너지가 많이 소모가 되고요. 그 중에 비타민, 미네랄이 굉장히 많이 소모가 되게 되죠. 이런 상황들이 계속 악순환이 반복이 되다 보면은 질병에 걸리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암에 잘 걸리는 사람의 유형을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세계적인 면역학자 아보도우르는 암에 잘 걸리는 사람의 유형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 웃고 매사 부정적인 사람, 스트레스를 잘 받는 사람, 식사가 엉망인 사람. 한마디로 부정적인 사람을 얘기를 하게 되죠. 당장은 내가 이런 행동들을 한다고 질병으로 연결이 되지는 않지만 질병의 원인이 되는 거는 확실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왜 무엇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지 미국의 심리학자가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했는데요. 한번 보시면은 제일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 게요.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한 걱정이 40%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지 한번 보시면서 생각을 해보세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걱정, 이미 일어나 버렸습니다. 그 일에 대한 걱정으로 스트레스를 30% 정도 받고요. 시간이 흐르면은 기억도 못하는 사소한 고민으로 22%의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리고 어쩔 도리가 없는 것에 대한 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에 대한 스트레스가 4%를 차지하고요. 우리가 바꿔놓을 수 있는 일에 대한 스트레스는 4%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스트레스의 이유는 현재보다는 과거 혹은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 대한 걱정이나 불안감에서 온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는 내가 조절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스트레스는 또 췌장을 혹사시킨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원리를 한번 보실게요. 스트레스를 일단 받게 되면은 머리와 근육에 혈액이 집중을 하게 됩니다. 아, 피 쏠려. 이런 얘기 하시죠. 스트레스 받게 되시면은.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 몸에서는 항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을 분비를 하게 됩니다. 코티졸은 우리 몸이 위험 상황에서 최대한의 에너지를 만들어 줄 수 있게 도와주는 호르몬인데요. 이 코티졸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은 심박수가 늘어나고 호흡수가 늘어나고 그런 증상들이 있게 되죠. 그리고 코티졸이 분비가 되면서 또 우리 몸속에서는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간과 근육에 저장해 놓은 글리코겐을 꺼내서 쓰게 됩니다. 이때 췌장에서 또 많은 호르몬을 분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췌장이 혹사된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우리 몸에서는 코티졸뿐 아니라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이나 도파민 호르몬도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런 호르몬은 굉장히 안정적인 상태에서 분비가 되기 때문에 세로토닌이나 도파민 호르몬에 부족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울하게 되고 무기력한 상태가 되게 되죠. 췌장도 물론 나빠지게 되죠. 이런 순환이 계속 반복이 된다면은 그리고 스트레스 상태가 끝난다고 또 이런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되는 건 아니에요. 스트레스 해제가 되면은 그 다음에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만들어낸 호르몬이나 노폐물을 처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 몸의 간과 신장이 해독작용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비타민과 미네랄이 또 필요하게 되는데요. 비타민과 미네랄을 많이 쓰게 되면서 영양소 결핍 상태가 또 오게 되고요. 그러면서 각종 질병과 관련된 증상들이 동반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되면은 질병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죠. 스트레스는 내가 만들고 내 스스로 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내 마음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또 호흡을 많이 하게 되죠. 스트레스 받게 되면 어떤가요? 심호흡을 하라고 하죠. 숨을 크게 들이쉬고 내쉬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또 심신 안정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호흡 어떻게 하는 게 도움이 되는지 같이 얘기 볼게요. 경락이라고 현대의학에서는 크게 인정을 하지는 않지만요. 한의학에서는 기운이 지나가는 자리,
침과 뜸을 놓는 자리를 경락이라고 얘기하고요. 이 기순환이 잘 되면 건강하다고 또 얘기를 합니다. 림프가 또 우리 몸에 어떤 작용을 하냐면요. 림프는 혈관과 피부 사이에 위치한 투명한 관이고요. 지방과 노폐물이 흐르는 곳입니다. 그래서 혈관과 림프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시면요. 혈관은 우리 혈액이 흐르는 그런 관이고요. 모세혈관이 손상이 되면은 혈액이 빠져나오게 되고요. 림프관이 손상이 되면은 노란 체액이 빠져나오게 됩니다. 비교를 하자면은 혈관은 상수관, 림프관은 하수관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혈액이 깨끗하면은 림프도 깨끗하게 되고요. 혈액이 탁하게 되면은 림프도 탁하게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은 우리가 먹은 그 음식물만 가지고 에너지를 내는 게 아니고요. 혈액만큼 우리 몸에 산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호흡을 통해서 에너지를 같이 생산을 하기 때문에 좋은 호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좋은 호흡법 한번 보실까요? 보통은 우리가 코로 숨을 쉬게 되죠. 코로 숨을 쉬게 되는데 입으로 숨을 쉬는 경우도 있어요. 입으로 숨을 쉬게 되면은 우리가 숨을 통해서 들어온 공기가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효율을 높여서 몸속의 노폐물을 기체화시켜서 내보내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되지 않으면은 숨쉰 공기가 불완전 연소되고 그 연소량이 늘어나면서 몸 안에 노폐물이 쌓이게 되죠. 또 지방이 축적이 되기도 하고요. 이러면서 입과 폐의 점막의 건조로 세균이 번식, 증가하기가 아주 쉬운 상태가 되기 때문에 입호흡은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코로 호흡하는 게 굉장히 중요를 하게 되고요. 호흡을 하면서도 우리가 깨끗하고 좋은 공기를 몸 안에 넣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 이유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현대인은 하루에 20시간 이상의 실내 생활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안에 계시다가 출퇴근이나 통학을 위해서 잠깐 밖에 나오고 다시 또 건물 안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시게 되죠. 그 시간이 20시간 이상이 되고요. 실내 공기가 바깥 공기보다는 훨씬 깨끗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요즘같이 바깥 공기 많이 오염돼 있을 때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내 공기가 바깥 공기보다 10배 이상 오염되어 있습니다. 고여있는 물이 좋지 않듯이 고여있는 공기도 좋지 않죠. 그래서 환기를 자주 시켜야 되는데 사실 환기시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더울 때, 추울 때 환기 자주 하세요? 그렇게 안 되죠. 그리고 이것도 하루에 한 번이 아니라 하루에 한 서너 번씩 20분 이상 문을 열어서 환기를 해야 되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초미세먼지 입자 제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좋은 공기 우리가 마셔야 되는 필요성입니다. 그 미세먼지 안에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서 알러지나 폐 질환을 야기를 하기 때문이죠. 아까 입호흡이 좋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 한번 드릴게요. 일단 코로 숨을 쉬게 되면요. 입으로 숨을 쉬게 되면은 침이 마르고 입안이 건조하게 됩니다. 그리고 점막 세균이 번식하고 염증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죠. 그러면은 구내염과 목 감기가 발생이 되고요. 코막힘과 비염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보통 비염 있는 분들 보면은 입호흡을 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렇게 되면은 뇌동맥 쪽으로 가는 산소가 부족하면서 호르몬 분비가 저하됩니다. 성장 호르몬, 또 아까 말씀드렸던 세로토닌, 행복 호르몬, 우리가 숙면을 취하기 위한 멜라토닌 호르몬, 이런 호르몬들의 분비가 저하가 되면서 신진대사가 많이 떨어지게 되죠. 근데 이런 게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은 불안증, 불면증, 우울증, 학습 능력 저하 이런 것들을 초래하기 때문에 코로 호흡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나 입호흡 안 하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되신다면은 잘 때 코를 심하게 곤다던가 입을 벌리고 잔다던가 자고 났는데도 개운하지 않다던가 입술이 자꾸 마르고 건조하다던가 머리가 띵하다던가 이런 증상들을 혹시 가지고 계신다면은 내가 입호흡을 하는 게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좋은 물을 먹기 위해서 우리가 정수기를 선택을 하시듯이요. 좋은 공기청정기를 또 선택을 많이 하십니다. 좋은 공기를 내가 마시기 위해서 청정기를 선택을 하시는데요. 좋은 공기청정기 선택하는 방법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미세한 바이러스까지 잡아주는지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보통 0.3 마이크로미터가 1회에 통과 시 그 제거 효율이 95% 이상인 것을 우리가 헤파 필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보시면은 오른쪽 표에 헤파 필터의 등급이 E10등급부터 H14등급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거 효율도 옆에 85%부터 99.995%까지 이 굉장히 차이가 크고요. 비교를 해보자면 E10등급과 H14등급의 그 효과 면에서 제거 효율을 한번 보시면요. 약 10,000배 차이가 납니다. 10,000배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잘 안 되시죠? 저도 숫자가 나오면 좀 복잡해지기 시작을 하는데요. 전봇대와 이쑤시개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어떨까요? 내 청정기가 전봇대만한 먼지를 걸러주는지 이쑤시개만한 먼지까지 걸러주는지 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헤파 필터라고 다 똑같은 거는 아니니까 청정기 선택하실 때 이 부분도 꼼꼼히 따져보시고요. 몇 퍼센트 걸러주느냐 보다 얼마만한 입자까지 걸러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초미세먼지 하는데요. 초미세먼지의 입자는 2.5 마이크로미터고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박테리아의 입자는 0.02 마이크로미터라고 하니까 그 부분 청정기 선택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고성능 카본 필터가 있는지 악취는 물론이고 담배 연기 그리고 뭐 포름알데히드, 라돈 그리고 새집 증후군을 유발하는 물질까지 다 걸러주는지 그런 부분도 꼼꼼히 체크를 해보셔야 하고요. 공기를 강제로 순환시켜서 정화해 주는지 공기를 강제로 순환시켜주는 기계식 방식이 정화 면적이 훨씬 넓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다 보면은 소음이 심하고 또 그 전기료도 많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기술적으로 잡아줬는지 체크를 하시고요. 그리고 자동 작동 기능이 있는지 그 감지 센서가 있어서 그거에 따라서 먼지를 제거해 주는지 이 부분도 체크를 하시고요. 제3의 인증기관 마크가 있는지 꼼꼼히 따져보셔야 합니다. 정수기에서는 NSF 인증을 말씀을 드렸고요. 청정기에서는 영국 알레르기 재단의 인증을 받았는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전 세계 30여 개국 이상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인증이고요. 이 영국 알레르기 재단의 인증이 왜 이렇게 많은 나라에서 권위 있고 선택을 하는지는 영국이 산업혁명 때 스모그나 대기 오염 때문에 국민들이 알레르기로 많이 고생을 하면서 이 알레르기에 대한 연구가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장 권위 있는 인증재단이 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영국 알레르기 재단의 인증을 받았다 하면은 꼼꼼하게 잘 알레르기 물질을 걸러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꼼꼼하게 인증을 받은 제품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공기를 내가 위해서 청정기를 선택하실 때 좋은 디자인이나 광고를 보고 선택하지 마시고요. 성능을 이렇게 내가 조금만 공부하시면은 어렵지 않거든요. 꼼꼼히 따져보시고 내 공기도 내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면은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편리성 검토입니다. 필터의 오염도가 보여지고 필터 자가 교환이 가능한지 정수기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정기도 각각 집안의 오염도가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에 필터를 교환한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죠. 그래서 우리 집 공기에 맞게 필터의 수명은 어느 정도 남아 있는지 교환 주기는 언제인지 체크가 가능하고 만약에 필터 교환을 한다면은 굳이 누가 와서 해주지 않아도 내가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체크를 해보시면은 훨씬 사용이 편리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은 청정기 선택하는 방법 6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 안 쓰던 거 쓰시게 되면은 비용적인 부분이나 이게 제대로 된 제품인지 많은 고민이 되실 거예요. 처음에 선택하실 때 그 고민을 좀 더 심도 있게 하신다면은 쓰시면서 이게 제대로 공기를 걸러주는지 아닌지에 대한 고민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최근에 그 공기청정기 필터에도 항균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화학물질을 입힌 필터들이 많이 발견이 돼서 또 문제가 됐었죠. 그 부분도 꼼꼼히 따져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정기를 집안에서는 사용을 하시지만 메고 다니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많이 착용을 하시지만
마스크 초미세먼지 때문에도 많이 쓰셨거든요. 마스크 올바르게 쓰는 방법 잠깐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KF 마스크는 위아래 앞뒤 구분이 뭐 특별히 내가 하지 않아도 쓰시는데 무리가 없는데요. 저도 이렇게 일반 마스크 많이 쓰거든요. 근데 지금 일반 마스크, 비말 마스크 쓰실 때 위아래는 알겠는데 콧대 부분에 이렇게 철사가 들어가 있어서 알겠는데 어느 쪽이 아니고 어느 쪽이 바깥인지 상당히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끈의 위치로 선택을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일단 콧대가 있는 부분이 위고요. 주름이 밑으로 흘러내리는 부분이 바깥쪽입니다. 예, 주름이 흘러내리는 부분이 바깥쪽이고 주름이 위로 올라온 부분이 안쪽이니까 이렇게 착용하시면 맞으실 것 같아요. 뒤집어서 쓰지 마시고요. 마스크 쓰는 거 요것도 제대로 착용을 하시면은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지금까지 호흡과 스트레스에 관한 공부 같이 저랑 나누셨습니다. 어떠셨어요?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예, 다시 한번 공부 책을 통해서 또 많은 공부 하시고요. 저랑은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8강에서는 건강 100세 시대와 약물 부작용에 대한 얘기를 함께 나눌 거예요. 그래서 의료 과실과 약물 부작용의 문제, 첨단 의료 장비의 수준과 부작용, 조기 건강 검진의 현 주소와 위험 요인, 약물 치료보다는 질병의 예방이 중요하다. 이렇게 4챕터를 가지고 공부를 한번 해볼게요. 핵심은 병원과 약물이 우리 몸에서 어떻게 병을 일으키는지 살펴보는 겁니다. 건강수명 많이 들어보셨죠? 건강수명은 평균 수명에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서 활동하지 못한 기간을 뺀 수명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82세고요. 질병 때문에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 9년을 뺀 73년을 우리가 건강수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건강수명은 73세가 되죠. 평균 8에서 12년을 만성질환으로 고생하다가 사망을 하게 되는데요. 이 수치가 점차 늘어난다는 게 문제입니다. 평균 수명은 늘어나고 있는데 건강 수명은 그에 반해서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죠. 과거에는 세균성 질환이 많아서 항생제나 약물로 질병 치료가 가능했습니다. 근데 현재는 만성 질환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잘못된 식생활이나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질환들인데요. 만성 질환에는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암, 우울증 이런 질환들이 있게 되죠. 그래서 이런 질환들 때문에 이제 병원에 가서 약을 복용을 하시게 되면은 약을 평생 드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약으로는 평생 못 고친다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만성질환에 시달리게 되는 이유는요. 잘못된 생활 습관, 잘못된 식생활, 환경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만성질환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만성질환은 약이 아니라 내가 건강한 생활 습관, 올바른 식생활과 좋은 환경을 만들게 되면은 훨씬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약이 아닌 기본 습관을 바꿔야 되는죠. 부작용 없는 약은 없습니다. 우리가 먹는 모든 약은 부작용이 있고요. 그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물 부작용으로 사망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고요. 미국에서는 사망 원인 3위가 의료 과실이라고 하니까 그 부분도 한번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게 약물 부작용이라고 해서 잘못 처방된 약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고요. 제대로 처방된 약이지만 부작용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 한 번 더 인지를 하시고요. 우리 의료 시스템의 전반적인 구조 문제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대의학에서는 우리 몸을 전체적으로 보지 않고요. 너무 세분화해서 구조적으로 일부분만 보기 때문에 첨단 의료 기술이나 약물, 수술에 의존한다는 게 문제라고 얘기하는 목소리들도 커지고 있습니다. 약물 부작용 1위는 항생제고요. 예전에 많이 드셨지만 지금은 이제 항생제의 위험성들 많이 알고 계셔서 많이 복용을 줄이셨을 거예요. 그리고 2위는 조영제고 3위는 항암제라고 하니까요. 그 부분도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부작용 없는 약은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약물 복용할 때는 그래서 꼼꼼히 한번 내가 따져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안 먹는 게 가장 좋긴 하지만 꼭 먹어야 하는 약이라면은 의약정보센터라고 검색을 해보시면은 내가 먹고 있는 약의 색깔이나 모양 가지고 그 약이 어떤 건지 확인할 수가 있다고 하니까요.
의사가 처방해 주는 약 전적으로 의사 말만 믿지 말고 내 건강이니까 이 부분도 한번 들어가서 체크를 해보시면은 적어도 내가 어떤 약을 먹고 있는지 그 약의 부작용이 어떤 게 있는지 정도는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첨단 의료 장비의 수준과 부작용. 우리나라 첨단 의료 장비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보통 X선, 방사선 검사 많이들 받아보셨을 거예요. 저도 회사에서 건강검진 받을 때 X선 촬영 꼭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X선도 미량이지만 우리 몸에 일단 방사능이 쏘이게 되면은 유전자 돌연 변이를 유발을 하고요. 유방암의 확률도 높이고 생식기 쪽에도 굉장히 안 좋다고 하니까요. 뭐 그냥 기념 촬영하듯이 찍으시지는 않겠지만 한번 촬영하실 때 고민을 해보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많이 또 CT 촬영 많이들 하시죠. CT 촬영은 X선보다는 20배 이상 정밀한 영상을 제공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방사능의 양이 수백 배나 더 많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검사를 받으실 때 꼼꼼히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CT 촬영할 때 복용하는 조영제가요, 백내장이나 뇌졸중, 갑상선 기능 저하, 또 암의 주 원인이 된다고 하니까 쉽게 결정하고 검사를 받으실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받으시는 게요, MRI 촬영. 저도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갔을 때 의사의 권유로 검사를 한번 받아봤는데요. MRI는 일단 자기장을 우리 몸에 이용해서 이제 검사를 하는 방식인데요. MRI 검사도 많이 받으시죠. 저도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갔을 때 의사의 권유로 MRI 촬영 한번 진행을 했었는데요. MRI는 CT 영상과는 달리 이제 디스크나 관절의 인대 파열, 근육, 힘줄 뭐 이런 쪽 촬영할 때 많이 이제 정밀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촬영을 하는데요. 해상도는 가장 뛰어납니다. 가장 뛰어난데 MRI도 촬영할 때 그 조영제가 있는데요. 조영제의 부작용이 또 굉장히 큽니다. 가돌리늄 조영제라는 거는 소변으로 빠져나오지 않고요. 우리 뇌나 또 관절, 피부에 쌓여서 그 치명적인 섬유화증을 일으키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이런 위험까지 부담하면서 검사를 받을 정도로 또 결과가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다고 합니다. 넓은 부위는 알 수가 없고요. 한 5cm 정도의 부위만 국부적으로 세밀하게 촬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검사를 받으실 때도 잘 선택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저도 무조건 받아야 된다라고 하니까 받기는 했는데 이렇게까지 내 몸에 많은 부작용을 만들어내는지는 몰랐거든요. 이런 부분도 한번 기억을 하신다면은 검사 받으실 때 한 번 더 생각을 하시게 될 거예요. 이렇게 첨단 장비를 이용해서 검사를 했음에도 암 진단에는 오류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요, 종양의 크기가 일단 5mm 이상은 되어야지 식별이 가능하고요. 양성인지 또는 악성 종양인지는 별도의 조직 검사를 또 해야지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종양의 모양만으로는 악성 또는 양성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불필요한 절제술만 급증시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는 이렇게 조기 발견된 암세포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치료하기 위해서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를 받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은 면역 체계를 파괴시키기 때문에 100% 재발의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검사를 받을 때 한 번 더 고민을 하시고 심사숙고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조기검진 많이 받으시죠.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건강검진을 많이 제도적으로 하고 또 권장하는 나라는 없다고 하는데요. 저도 직장 다니면서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나라의 의료구조의 문제 때문에 과잉검사가 또 진행이 되고요. 건강검진으로 발생되는 비용들이 어마어마하다고 해요. 그런 비용들이 또 병원의 의료장비 구입비로 충당이 된다고 지적하는 그런 목소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검진이 꼭 좋은 거는 아니죠. 조기검진이 병의 예방이나 치료가 된다라고는 크게 오해를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암은 탁한 혈액에 의한 세포의 변형으로 오기 때문에요. 내 기본 습관이 바뀌지 않으면 반드시 재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혈액이 바뀌지 않으면 제거 후에도 재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요. 제가 아는 분 중에서도
처음에 암 이제 어느 정도 치료를 받으셨지만 그 이후에 또 다른 암 3번까지 또 재발이 되시는 분들도 봤어요. 그래서 암은 혈액을 맑게 해주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건강검진에 대해서 과도한 신뢰를 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또 전문가들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검진을 일단 받게 되면은 수치상에서 조금 어긋나면 약을 처방을 받게 되죠. 그래서 불필요한 검사와 치료 또 약물을 처방받게 되고 불필요한 수술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의 말에만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내가 제대로 알고 내 몸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수명 연장은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운동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건데 이게 잘 안 지켜지는 게 문제이지요. 기본을 일단 잘 지켜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보다는 질병의 예방이 중요하다라는 목소리들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약을 한번 먹게 되면 어떠세요? 약의 수가 줄어들지 않게 됩니다. 정말 먹다가 한 보따리 먹는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요. 먹으면서 그 약에 대한 부작용 때문에 또 다른 약이 추가가 되고 또 다른 약이 추가가 되고 이런 상황이 되죠. 이렇게 약의 양이 늘어난다면은 환자는 물론 의료진도 이게 지금 좋아지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약에만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요. 일상의 잘못된 생활 습관을 바로잡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책을 통해서 또 이런 부분은 공부를 좀 더 진행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건강이 자연스럽게 회복되는 비결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문가들은 면역력을 높여라. 면역력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코로나 때문에도 또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내 몸에는 100명의 의사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의사들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게 면역력을 높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하죠. 그래서 면역력에 좀 더 집중을 하시고요. 자연의학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암을 진단받았을 때 병원 치료보다는 약초나 채식 등의 방법으로 내가 치료 방법을 선택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니까요. 자연의학에 대한 관심을 좀 더 가지시고요. 내 몸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필요 없는 것들은 빼내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게 중요하죠. 입에서 원하는 것이 아니고 내 몸에서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본 식사를 잘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부족되는 부분들은 건강보조식품 요새 많이들 챙겨 드시죠? 예, 그렇게 추가로 챙겨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좋은 건강기능식품 선택하는 기준을 또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요새 비타민 한두 가지씩은 다 드시고 계시잖아요. 식사로 부족하다는 걸 다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하실 때 안전한 천연 원료를 사용을 했는지, 자사 농장이 있는지, 농장이 있고 없고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원료가 되는 식물이 유기농으로 재배가 되어 있는지, 원료가 식물 영양소를 그대로 농축시켜 만든 제품인지, 식물 영양소 미량이지만 우리 몸에서 굉장히 큰 일을 하는 영양소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포함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자체 연구시설과 첨단 설비를 보유하고 일괄 공정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씨앗에서 완제품까지 품질 관리가 엄격하게 되고 있는지, 씨앗은 A사 거고 재배는 B사가 하고 포장은 C사가 하고 판매는 D사가 하게 되면은 만약에 문제가 발생됐을 때 제대로 찾아내기가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일괄 공정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이 부분도 꼼꼼히 따지셔야 되고요. 그리고 한국인의 영양 상태가 반영된 건강기능식품인지 중요합니다. 간혹 외국에 나가셔서 여러 가지 기능식품들 사오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 제품은 그 나라의 사람들에게 맞게 만들어진 제품이기 때문에 환경과 식생활이 모두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에 맞게 만들어진 건강기능식품인지도 체크를 해보셔야 합니다. 다음은 오랜 역사와 명성을 가진 신뢰할 만한 회사인가 체크를 해보셔야 합니다. 광고를 많이 한다던가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광고하는 제품이라고 신뢰할 수 있는 거는 아니죠.
예, 내가 먹는 제품 꼼꼼히 그 역사부터 한번 따져보시고요. 고민을 해보신다면은 위에 6가지 조건 다 갖춘 제품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식사 우선 기본적으로 잘 하시고요. 건강기능식품과 같이 건강 많이 챙기시기 바랍니다. 8강 건강백세와 약물 부작용에 대한 얘기 저와 함께 나누셨습니다. 누구나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건강은 그냥 오지 않습니다. 예, 반드시 내가 공부해야 될 부분도 있고요. 건강한 식생활, 건강한 생활 습관 다시 한번 되짚어 보시고 나의 또 어떤 점을 고쳐야 할지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증상이 나타날 때 무조건 약이나 병원에만 의존하지 마시고요. 나의 몸에 대한 공부 시간 한번 가져보시는 거는 어떨까요? 다음 시간에 건강하게 뵐게요. 감사합니다.